이것은 늑대가 아닙니다. 코요테도. 굶주린 퓨마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은 야생의 흉포함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묘한 침착함과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들가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해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아주 조용히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거대한 무리의 소음이 순간 멎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체구의 개에게 쏠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늑대보다 작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미국 서부의 버려진 마을, 절망의 땅에서 펼쳐지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을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캘리포니아 동부, 한때 금광의 열기로 들끓었으나 이제는 지도에서도 희미해진 유령 도시 엘도라도 크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마을은 시간이 흐르며 텅 비었고 녹슨 자동차와 무너져 내린 건물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떠난 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들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에 불과했던 유기견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고 이제는 100마리가 넘는 완전한 야생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길 잃은 개들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화되었고 극도로 영리하며 배타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역은 엘도라도 크릭을 넘어 인근 국립공원의 생태계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을 사냥하고 코요테와 영역 다툼을 벌였으며 가끔 마을 인근에 나타나 가축을 해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주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대한 덫을 놓고 마취총으로 생포하려 했지만 들개들은 인간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번번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습니다. 무리의 규모가 너무 크고 그들의 학습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밤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기묘한 울음소리로 서로 소통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개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마치 그들만의 언어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인도적인 해결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최후의 수단인 제한적 살처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프로젝트 책임자 데이비드의 귀에 한 한국인 전문가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박사. 개, 특히 한국 토종견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반신반의하며 김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행동 분석 데이터를 보낸 후 그는 당연히 더 정교한 포획 장비나 새로운 약물에 대한 조언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김 박사의 이메일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싸우려 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게 하십시오. 제가 엄선한 진돗가의 5마리를 그들의 영역에 풀어놓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마리가 넘는 굶주린 야수들의 소굴에 고작게 5마리를 집어넣겠다니 그것은 구조가 아닌 명백한 학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김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무리의 서열과 질서를 폭력이 아닌 위엄과 지성으로 재편하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용맹함으로 이름난 황구와 충성심의 상징인 백구를 조화롭게 구성하면 기존 무리의 공격성을 내면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데이비드와 위원회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기상천외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5마리의 작은 장군들이 태평양을 건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날 엘도라도 크릭 외곽의 임시 캠프에 특수 제작된 수송 케이지 5개가 도착했다. 프로젝트 팀원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 의구심이 역력했다. 그들은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덩치와 흉포한 이빨을 가진 슈퍼 독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케이지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5마리의 진돗개는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늑대보다 작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들가의 무리의 우두머리보다도 왜소해 보이는 체구,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녀석, 깊은 밤처럼 검은 털의 녀석, 그리고 위험 있는 황금빛 털을 가진 녀석들이었다. 한 레인저는 옆 동료에게 우리 집 셰퍼드가 저들보단 더 위협적이겠는데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농담을 던졌다. 데이비드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 박사가 장군이라 칭했던 존재들은 그저 잘생긴 중형견에 불과해 보였다. 하지만 김 박사가 각 개체에 부여한 이름과 역할을 설명하자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연장자이자 무리의 중심인 황구의 이름은 태산이었다. 이름처럼 묵직하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암컷. 천사는 예민한 감각으로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전략가 역할을 맡았다. 온몸이 칠흑 같은 수컷 흑풍은 가장 먼저 위험에 맞서는 돌격대장이었고 재빠른 두 마리의 젊은 황구 남매. 바람과 구름은 정찰과 교란을 담당하는 기동대였다. 이들은 단순한 개들의 집합이 아닌 각자의 역할이 명확한 하나의 유기적인 팀이었다. 특히 진돗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털 색깔뿐만 아니라 귀의 각도나 꼬리가 말린 정도로 기질을 파악하곤 하는데 태산의 굳건히 선 귀와 힘있게 말린 꼬리는 타고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았다. 마침내 5마리의 진돗개들이 황량한 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낯선 환경에 동요하지 않고 즉시 태산을 중심으로 원형의 방어 대형을 갖췄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듯 그들의 코는 쉴 새 없이 바람의 냄새를 분석했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 떨어진 언덕과 폐허가 된 건물 옥상에서 먼지 구름과 함께 수십 개의 머리들이 불쑥 솟아올랐다. 바로 엘도라도 크릭의 지배자, 들가의 무리였다. 그들은 소리내어 짖거나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침묵 속에서 5마리의 침입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오랜 시간 야생에서 살아남은 자들, 특유의 냉혹함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특히 무리의 가장 앞에서 홀로 버티고 선 거대한 우두머리는 목 주변에 깊은 흉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가운 시선은 인간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수십, 아니 100여 개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5마리의 진돗개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그 자리에 섰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에 올랐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엘도라도 크릭의 황량한 대지 위. 수십 미터를 사이에 둔 두 무리의 대치는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이어졌다. 관측용 드론이 보내오는 고화질 영상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데이비드와 연구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명백한 학살의 전주곡이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들가의 무리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5마리의 진돗개를 갈갈이 찢어놓을 기세였다. 특히 목에 깊은 흉터를 지닌 거구의 우두머리는 그 증오와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낮은 자세로 땅을 긁으며 위협적인 신호를 보냈다. 마침내 그가 움직였다. 그러나 예상처럼 무리 전체가 돌진하는 무모한 공격은 아니었다. 우두머리는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3마리의 들개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돗개들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한 탐색전이자 심리적 압박이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짖음은 상대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진돗개 무리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특히 리더인 태산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는 다가오는 위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짖지도 맞서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꼿꼿이 서서 고요하지만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들가의 무리의 우두머리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다른 4마리의 진돗개들. 역시 태산의 침묵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 리더의 명령 없이는 한치의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애호가들이 진돗개의 눈빛이라 부르는
상대를 제압하는 특유의 카리스마였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와 기질, 그리고 약점까지 파악하려는 깊은 통찰의 과정이었다. 데이비드의 팀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 걔는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 탐색전을 벌이던 들가의 중 한 마리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달려들려는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태산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나른하게 입을 벌려 하품을 한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온 행동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공격하려던 들개마저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만들었다. 개의 행동학에서 하품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칼밍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것은 너희의 위협은 내게 아무런 긴장감도 주지 못한다는 극도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상대에 대한 완벽한 무시였다. 피비린나에 나는 싸움을 각오했던 들개 무리는 생전 처음 겪는 방식에 대응해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세계에서 힘의 서열은 오직 더 큰 소리와 더 날카로운 이빨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태사는 폭력이 아닌 절제된 위험과 심리적 우월함으로 그들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결국 흉터 난 우두머리는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짧게 짖으며 전진했던 부하들을 뒤로 물렸다. 첫 번째 대결은 그렇게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없이 진돗개들의 완벽한 심리적 승리로 끝났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들개 무리는 하나둘씩 폐허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서열 전쟁의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다. 첫 번째 대치 이후 며칠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만이 흘렀다. 진돗개들은 결코 먼저 들개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들개들 역시 태산의 헤아릴 수 없는 침착함에 압도되어 섣불리 도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야생의 법칙은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굶주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들가의 무리였다. 흉터 난 우두머리의 신호에 따라 수십 마리가 사냥에 나섰지만 그들의 방식은 혼돈 그 자체였다. 무질서하게 소리를 지르며 먹잇감을 몰았고 서로의 동선을 방해하며 우왕좌왕했다. 결국 빠른 발을 가진 산토끼 한 마리를 놓치고 헛땅을 치자 무리 안에서는 사소한 다툼과 신경질적인 으르렁거림이 오갔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산이 나지막이 짖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짖음이 아닌 짧고 단호한 마치 명령과도 같은 신호였다. 그 소리에 맞춰 흑풍이 총알처럼 튀어나갔고 바람과 구름, 남매는 양쪽으로 넓게 퍼져 포위망을 형성했다. 천사는 먹잇감이 도망칠 예상 경로를 미리 차단하는 위치에 자리 잡았고 태사는 가장 높은 바위 위에서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모든 상황을 조망했다. 그들의 사냥은 소리가 없었다. 오직 눈빛과 몸짓, 그리고 수년간 맞춰온 듯한 완벽한 호흡만이 존재했다. 흑풍에게 쫓긴 또 다른 토끼가 바람과 구름의 협공의 방향을 틀자 그곳에는 이미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단 한 번의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사냥은 끝이 났다. 이 모든 과정은 지켜보던 연구팀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올 만큼 효율적이고 지능적이었다. 진돗개가 단순한 사냥개를 넘어 전략가의 면모를 지녔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사냥 후에 벌어졌다. 들개 무리라면 사냥감을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을 테지만 진돗개들은 태산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시작했다. 서열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고 누구 하나 욕심내거나 다투지 않았다. 바로 이 모습이 들가의 무리의 내면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빼앗기는 삶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질서와 분배라는 개념은 경이로운 충격이었다. 특히 무리에서 가장 약해 늘 굶주렸던 어린 들가의 몇 마리가 쭈뼛거리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자신이 먹던 고기 한 점을 물어다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예상치 못한 친절은 굳게 닫혀있던 경계심의 빗장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그날 이후 기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몇몇 젊은 들개들이 진돗개들의 사냥 방식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내기 시작했고 태산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흉터 난 우두머리의 폭력적인 통치는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새로운 리더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무리를 동화시키고 있었다. 엘도라도 크릭의 피가 아닌 지혜로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었다. 엘도라도 크릭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밤을 찢는 듯한 신경질적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털을 핥아주거나 햇볕 아래에서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진돗개들이 가져온 질서는 단순한 서열 정리를 넘어 공동체라는 개념을 야생의 무리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흉터난 우두머리는 더 이상 무리의 지배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비참한 패배자도 아니었다. 그는 태산에게 복종하는 대신 거리를 두고 그의 방식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었다. 그의 눈빛에서 맹목적인 적개심은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약간의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데이비드와 연구팀은 이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며 이것이야말로 프로젝트의 성공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엘도라도 크릭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변화의 첫 신호는 공기 중에서부터 왔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던 무리 속에서 갑자기 불안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과거 천사에게 먹이를 받았던 어린 들가이 중 한 마리였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전에 없던 기묘한 낑낑거림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무의미한 소음이 아닌 진돗개들의 소통 방식을 모방한 명백한 언어였다. 그 순간 바위 위에서 졸고 있던 태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목덜미부터 꼬리까지의 털, 즉 진돗개의 위협 감지 능력을 상징하는 삿바리가 빳빳하게 곤두섰다. 다른 진돗개들 역시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며 태산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된 들개들 역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곡을 마주보는 가장 높은 바위 절벽 위에 거대하고 유려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바로 이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 굶주린 퓨마산사자였다. 녀석의 황금빛 눈은 100마리가 넘는 개들의 무리를 내려다보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은 무리 전체가 아닌 방어선 가장자리에 있던 약하고 어린 개체 하나에게 정확히 고정되어 있었다. 퓨마는 사냥감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도사였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흉터 난 들가에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다. 자신의 등 뒤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개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태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도전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묻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질문이 담겨 있었다. 태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으로 응답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흑풍과 다른 진돗개들이 그의 좌우를 방패처럼 지켰다. 놀랍게도 그 옆으로 흉터난 우두머리와 그의 최측근이었던 들개들이 나란히 섰다. 적이었던 두 리더가 하나의 적을 앞에 두고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그 순간 퓨마가 포효하며 절벽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피할 수 없는 모두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로를 죽일 듯이 으르렁대던 두 무리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방벽을 만들어 최상위 포식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태사는 그 선봉에 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고요함이나 지성이 아닌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투지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영역 다툼이 아니었다. 진돗개가 가져온 새로운 질서와 평화, 그리고 그 가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옛 무리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다. 땅에 내려선 퓨마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원을 그렸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수년간 야생에서 다져진 살기가 묻어나왔다. 퓨마의 시선은 여전히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약한 고리 앞에는 진돗개와 들개들이 겹겹이 쌓은 인간 장벽과도 같은 방어선이 버티고 있었다. 태산과 흉터난 우두머리는 소리 없는 신호를 주고받았다.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야생의 본능과 고도로 훈련된 전략가의 지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퓨마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땅을 박차고 달려들 준비를 위해 몸을 웅크렸다. 강력한 뒷다리의 근육이 용수철처럼 수축하는 것이 보였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다. 바람소리마저 멎고 오직 모두의 심장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황야를 채웠다. 과연 이 기적적인 동맹은 압도적인 포식자의 힘 앞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의 대가는 무엇일까? 마침내 퓨마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이것은 단순히 용감한 개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한 애완견의 뻔한 영웅담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본능과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경계를 허물고 종을 뛰어넘는 교감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한 진돗개의 견기로운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연대와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준 작지만 위대한 영웅, 진돗개 마루의 이야기는 바로 한 평화로운 오후의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도베르만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평화로운 모자의 일상에 드리워졌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보여줄 행동이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야, 그럼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잠시 휴가를 떠난 듯한 완벽하게 평화로운 5월의 오후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오크 리프 파크는 부드러운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이름처럼 거대한 떡갈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아래에서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거나 비눗방울을 좇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젊은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달콤한 속삭임을 나누었습니다. 공기를 가득 채운 것은 갓 깎은 풀, 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스크림, 트럭의 희미한 멜로디, 그리고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의 한가운데 한국인 이민자 가족인 사라와 그녀의 6살 난 아들 러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러는 그런 엄마 옆에서 공룡 피규어를 가지고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러의 곁에는 가족의 충직한 반려견, 네, 살배기 진돗개, 마루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루는 진돗가의 특유의 다부진 체격과 쫑긋 솟은 귀, 그리고 영리함이 가득한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유별나게 크지는 않았지만 균형 잡힌 몸과 단단한 근육은 그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마루는 러의 작은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동물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끔 러가 장난스럽게 자신의 꼬리를 잡아당겨도 마루는 그저 꼬리를 한두 번 흔들어줄 뿐 전혀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루와 이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라는 문득 책에서 눈을 들어 아들과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정착하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루는 가족에게 단순한 애완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이제 장기 출장을 갈 때면 마루는 든든한 가장처럼 밤새 현관을 지켰고 사라가 외로움에 지쳐 눈물 흘릴 때면 조용히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특히 러에게 마루는 최고의 친구이자 수호천사였습니다. 진돗개가 가진 일편단심의 충성심은 오직 한 명의 주인에게만 향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마루의 충성심은 가족 전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도라는 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천 년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며 다져진 강인함과 독립성,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은 마루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마루의 그런 든든함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종종 비극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공원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위압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나타난 검은 형체는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와 꼬리가 짧게 단미된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털을 가진 거대한 도베르만 핀셔였습니다. 마치 잘 조각된 흑요석 조각상처럼
근육질의 몸은 조금의 군살도 없이 단단해 보였고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개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줄을 건성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통화 내용에 쏠려 있었기에 그의 발치에서 잠재된 위험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베르만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카를 프리드리히 루이스 도베르만에 의해 만들어진 품종이라는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위험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세금을 징수할 때 자신을 보호해줄 경비견이 필요했고 여러 개들의 장점을 결합하여 이 위풍당당한 경비견을 탄생시켰습니다. 즉, 도베르만은 태생부터가 보호와 공격이라는 목적성을 뚜렷하게 띠고 있는 품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개가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본능적인 위압감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위압감은 곧 명확한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주인의 부주의한 통제가 계속되는 사이 도베르만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레오와 사라, 그리고 그들 곁에 누워있는 마루였습니다. 도베르만의 몸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었고 콧등에 주름이 잡히며 입술이 말려 올라갔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는 마치 지축을 울리는 듯한 그르렁하는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공원에서 뛰놀던 다른 개들은 이미 그 기척을 느끼고 주인의 다리 뒤로 숨거나 짖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공원의 평화롭던 배경음악이 서서히 멎고 불길한 정적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들을 향해 고정된 도베르만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러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레오, 이리 와. 엄마 뒤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러의 장난에도 미동 않던 마루가 마치 스프링처럼 튕겨오르듯 그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온순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루는 짖거나 부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라와 러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몸무게는 2배는 좋게 나갈 법한 거대한 위협 앞에서 마루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덜미의 털은 창처럼 곤두섰고 입가에서는 도베르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결코 밀리지 않는 단호한 경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온화하던 공원은 이제 일촉즉발의 대결을 앞둔 콜로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2마리의 개, 거대한 검은 그림자와 그 앞을 막아선 작지만 단호한 하얀 수호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라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마루가 저 개를 당해낼 수 있을 리가 없어.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가다앉아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저 작은 진돗개의 다음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공원을 지배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 그 모든 평화의 증거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오직 2 존재만을 위해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명백한 적의를 드러내는 거대한 도베르만,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선 작은 진돗개 마루. 마루의 등 뒤 사라의 품에 안긴 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옷자락을 공포에 질려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보호하려 몸을 웅크리면서도 차마 마루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마루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얗고 작은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장벽보다도 단단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도망쳐. 마루. 제발. 사라의 마음속 절규는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본능을 한번 마음을 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충성심을 지금 마루에게 도망치라는 명령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말이 될 터였습니다. 마루의 첫 번째 선택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닌 대응이었습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연약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도베르만의 주인은 그제야 통화에 팔았던 정신을 조금 되찾았습니다. 뭐해? 럭키, 이리 와! 럭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이미 사냥감에 완전히 몰입한 도베르만에게 그 정도의 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미약한 통제는 도베르만의 공격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베르만은 팽팽하게 당겨진 목줄에 저항하며 앞발로 땅을 긁어댔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으르렁거림은 이제 뚜렷한 사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포식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상대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며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잔인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좀 말려봐요. 저 개 주인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맹렬하게 흥분한 거대한 개에게 섣불리 다가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원의 평화는 공포와 무력감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마루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마루는 단순히 으르렁대며 맞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눈앞의 적에게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진도라는 섬 안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자신보다 훨씬 큰 짐승들을 사냥하며 살아남은 강인한 사냥개였습니다. 이들의 유전제는 상대를 파악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는 사냥꾼의 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마루는 그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베르만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무게중심의 이동, 그리고 호흡의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격적 열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존의 DNA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몸을 살짝 낮추었습니다. 무게 중심을 뒷다리에 두어 언제든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시선은 도베르만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굴한 복종이 아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진돗개의 이러한 기백은 때로는 맹수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많은 동물들의 세계에서 싸움은 기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도베르만은 뜻밖의 저항에 부딪히자 순간적인 혼란을 겪는 듯 보였습니다. 그 위압적인 태세 속에서 도베르만은 아주 짧은 순간 날름하고 자신의 코를 핥았습니다. 동물의 행동학에서 이는 카밍 시그널 혹은 스트레스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나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즉, 도베르만은 공격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예상치 못한 상대의 태도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미세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루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저항이 맹목적인 공격성의 흐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자신의 개가 물러서지 않는 작은 개 앞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도베르만 주인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일까요? 그는 더욱 거칠게 목줄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개가 가자고? 그 거친 행동과 고함은 도베르만의 내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분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인의 제압은 통제가 아닌 공격의 기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르르, 와우! 마침내 도베르만은 그 육중한 몸을 용수철처럼 튕겨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팽팽했던 목줄이 터질 듯이 긴장했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주인이 휘청하며 뒤로 한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도베르만과 마루 사이의 거리는 급격하게 좁혀졌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러의 울음소리가 공포에 질린 공기에 뒤섞였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벌어진 도베르만의 입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 튀어나올 듯 충혈된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마루. 마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선택이 내려져야 할 찰나였습니다. 공격인가? 방어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시간은 이제 0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찰나. 도베르만의 육중한 몸이 마루를 덮치기 직전 시간의 흐름은 기이할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두 생명체의 격돌만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비명은 메아리가 되었고 러의 울음소리는 아득한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경악에 찬 숨소리마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이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빛나는 것은 오직 하나, 마루의 검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은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눈은 눈앞에 거대한 위협이 아닌 자신의 등 뒤, 즉 사라와 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동물이 본능적으로 적이 아닌 자신의 주인을 돌아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모든 감각을 오로지 적에게 집중합니다. 적의 움직임, 호흡,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존 확률을 단 1%라도 높이려는 것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루는 그 원리를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진해오는 도베르만을 시야의 한쪽 구석으로 인지하면서도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가족의 안전을 말입니다. 마루의 시선은 사라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사라는 마루의 눈 속에서 수만 가지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신뢰와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은 교감과 유대를 통해 전하는 언어를 초월한 대화였습니다. 사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마루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넘어 이 위급한 순간에 자신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루의 충성심은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 주인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고도의 지성과 교감의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돗개의 특징은 귀소성이라는 독특한 본능과도 연결됩니다. 진돗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놀라운 귀소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가의 백구가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원래 주인이 있던 진도로 돌아온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귀소성이 단순히 길을 잘 찾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가족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에게 집과 주인은 돌아가야 할 장소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지금 마루가 보여준 행동은 그 귀소성의 또 다른 발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 위협 속에서 주인의 마음을 찾아 안정을 되찾아 주려는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돌아감이었던 셈입니다. 주인을 향한 짧은 시선의 교환이 끝난 후 마루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망설임이나 탐색의 기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했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욱 낮게 가라앉았고 네, 다리의 근육은 터질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물리적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을 가하기 위한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도베르만의 주인은 여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목줄은 거의 빠져나가기 직전이었고 그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개가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관중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비탄에 잠겼습니다. 저 작은 개가 거대한 도베르만에게 물려 찢기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며 몇몇은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가렸습니다. 사라 역시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안 돼라는 한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마루는 모두의 예상을 다시 한번 뒤엎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도베르만이 자신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달려드는 그 마지막 순간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대신 몸을 살짝 옆으로 틀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베르만의 공격을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받아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동시에 마루는 짖거나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온 힘을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미세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공격 의지를 드러내는 대신 방어와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돛을 내리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노련한 뱃사공처럼 마루는 거대한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그 힘을 흘려보내며 버텨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루의 빛나는 충성심은 이제 희생이라는 이름의 결의로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뒤에 있는 가족에게 닥쳐올 모든 충격을 막아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주인인 사라조차도 마루가 다음에 보여줄 행동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세상을 경악시킬 지혜와 용기의 결정체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마루의 다음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쳤습니다. 도베르만의 육중한 몸이 마루를 덮쳤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몸이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은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심장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사라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런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고 몇몇은 끔찍한 광경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비극, 즉 작은 진돗개가 거대한 포식자에게 무력하게 제압당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베르만의 공격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상대의 목덜미,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급소 중 하나를 노린 본능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마지막 순간 몸을 비틀어 그 공격을 자신의 어깨와 등 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물론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마루의 몸은 부딪힘과 동시에 옆으로 나뒹굴었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네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며 최대한 빨리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쓰러지면 끝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한다. 첫 번째 공격이 빗나가자 도베르만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사냥감이 예상보다 훨씬 완강하게 저항하자 그의 공격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루의 충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루는 도베르만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맞서 싸우는 대신 놀랍게도 땅바닥에 완전히 등을 대고 발라당 누워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저 진돗가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싸우기를 포기한 건가? 항복하는 건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배를 보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복종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위인 복부를 드러냄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니 제발 공격을 멈춰달라는 마지막 애원인 셈입니다. 도베르만의 주인조차도 순간 멈칫하며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개가 쉽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섣부른 판단이자 마루의 경이로운 지혜를 과소평가한 오산이었습니다. 마루의 행동은 포기나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영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활할 정도로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싸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마루가 등을 대고 누운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목덜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 등을 대고 누움으로써 도베르만이 자신의 목을 물 수 있는 각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둘째, 내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과 방어,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는데 모든 다리를 사용해야 하지만 누운 상태에서는 내 다리 전체를 오직 방어와 방역을 위한 무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진돗개의 뒷다리 힘은 매우 강력하며 날카로운 발톱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셋째, 이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흥분한 도베르만을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저항하던 상대가 갑자기 배를 보이고 눕자 도베르만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짧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마루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베르만이 주춤하며 자신의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르려는 순간 마루는 준비하고 있던 네 발로 도베르만의 가슴과 배를 맹렬하게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마치 주짓수나 유도 같은 유술로슈에 가까운 방어 기술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힘과 무게를 역이용하여 충격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도베르만은 당황했습니다. 밑에 깔린 작은 개가 자신의 급소를 계속해서 걷어차자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루의 몸을 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루는 뱀처럼 유연하게 몸을 비틀며 그 이빨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마루의 네 발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베르만을 밀어냈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몇 초간 더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개가 작은 개 위에 올라타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오히려 거대한 개가 입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때 마루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개, 지금 일부러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마루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벌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 기이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마루가 설계한 위대한 전략의 전모였습니다. 그리고 마루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마리 개의 기이한 싸움에 넋을 잃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재빨리 공원관리사무소로 달려갔고 다른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베르만의 주인 역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마침내 통화를 끊고 자신의 개를 떼어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도베르만의 목덜미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로키, 그만, 이리 와, 이놈아.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은 마루의 행동. 그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였고 항복이 아닌 전략이었습니다. 세상을 경악시킨 그 충격적인 행동의 본질은 바로 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지혜였습니다. 이 작은 진돗개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도베르만의 주인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개를 끌어내자 마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하얀 털 곳곳에는 흙과 풀이 엉겨붙어 있었고 어깨 부근에서는 희미하게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곧장 뒤를 돌아 사라와 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의 의기양양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가족의 안위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고 낑낑 거리는 소리를 내며 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제가 지켜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의 작은 박수였지만 이내 공원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보여준 거대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가슴 시린 충성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촬영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놀라운 게야 이라고 외쳤습니다. 도베르만의 주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환호 속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으르렁거리는 자신의 개를 간신히 끌고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원 관리인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방금 벌어진 일을 흥분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 작은 개가 가족을 구했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했다고요? 배를 보이고 누워서 발로 차내는데 그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사람들의 증언과 수많은 휴대폰 영상은 마루의 영웅적인 행동을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에게 다가와 마루의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사라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피가 맺힌 마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쉴 새 없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마루. 정말 고마워. 우리 아가. 이 사건은 지역 뉴스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베르만으로부터 모자를 구한 영리한 진돗개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현장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댓글창은 마루를 향한 찬사와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작은 개 안에 사자의 심장이 들어있네. 존경스럽다.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다. 저건 지능적인 방어야. 저 진돗개는 전략가야. 배를 보이는 게 항복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다니. 오늘 개에 대해 새로 배웠다. 주인을 돌아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저런 교감을 나눌 수 있다니. 저 주인은 정말 행복하겠다. 특히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진돗개가 원래 이렇게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품종인가? 한국의 국견이라는데 정말 그럴 만하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루의 행동은 한 마리 개의 영웅담을 넘어 한국의 문화유산인 진돗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사라는 마루를 곧장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도베르만의 이빨이 살짝 스친 상처였고 몇 반을 꿰매는 것으로 치료는 충분했습니다. 수의사는 마루의 상처를 치료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가 수의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보통 이런 체급 차이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게 당연한데 이 친구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남고 가족을 지켜낸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마루는 영웅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마루를 위해 최고급 소고기 특식을 준비했고 런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담요를 마루의 잠자리에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모르는 듯 그저 평소처럼 러의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사라는 집 앞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객검과 영양제, 그리고 서툰 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용감한 영웅에게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공원에서 마루를 응원해 주었던 누군가가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또 다른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사료, 한 포대와 장난감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발신인 불명의 메모가 함께였습니다.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서 고마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익명의 선물과 메모가 집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마루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고 메모의 내용은 점점 더 개인적인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단순한 팬의 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공원에 있던 도베르만의 주인이 아닐까?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그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일까? 이 미스터리한 후원자는 누구이며 왜 정체를 숨긴 채 마루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오는 것일까요? 마루가 보여준 용감한 행동 뒤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를 울린 진돗개의 감동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시작된 인연의 실타래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을 향해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울린 진돗개 마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루는 지역사회의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루와 그 가족에게 응원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것은 매주 문 앞에 조용히 놓이는 익명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마루의 행동에 깊이 감동받고 무언가 빚을 졌다고 느끼는 한 사람의 절실한 마음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라와 그녀의 가족은 이 미스터리한 후원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날 공원에서 마루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한 또 다른 아이의 부모는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도베르만 주인의 뒤늦은 사과일까? 혹은 마루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이야기에 새로운 긴장감과 호기심을 불어넣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 이야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마루의 용맹함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익명의 후원자는 누구이며 그의 등장은 마루와 가족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었고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젓게 만드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한 동물원. 그곳의 가장 아름다운 포식자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야생의 영혼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먼 동쪽의 나라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맹수도 최첨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지만 용맹한 진돗가의 한 마리였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내재된 편견과 두려움을 깨부수고 종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우정과 교감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 치타와 진돗개의 숨막히는 만남이 어떻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 기적 같은 장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한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동물원은 최근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물원의 자랑이자 가장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던 암컷 치타, 신라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드넓은 초원을 연상시키는 방사장을 우아하게 거닐던 신라는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따라 끝없이 서성이는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육사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신라의 자하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꼬리를 물어뜯고 철창에 몸을 부딪히는 등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동물원의 베테랑 사육팀은 신라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신경 안정제 투여, 심지어 세계적인 동물 심리학자를 초빙해 상담까지 진행했지만 신라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사육사들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침묵 속에서 서로의 지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석 사육사인 클라우스는 우리는 모든 걸 시도했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 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동물을 돌봐온 전문가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린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사육사들은 신라의 우리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라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교감해온 소중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한 나이 든 사육사는 신라의 눈을 보며 저 눈은 마치 고대의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야생에 영혼이 갇힌 슬픔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걸지도 몰라라며 기이한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동물원에 한 줄기 빛처럼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진돗가의 보호협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돗개 중 한 마리가 신라의 컴패니언 독반려견, 즉
동반자 견이 되어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들은 사육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개라고? 아프리카의 가장 빠른 포식자 옆에 개를 두겠다는 건가? 그건 개를 먹이로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어. 회의실은 순식간에 불신과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밤새도록 검토했습니다. 그 속에는 늑대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지닌 진돗개의 놀라운 용맹함과 지능, 그리고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의 결정에 동물원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그날이 왔다. 동물원 격리구역의 공기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에서 날아온 특별한 손님, 진돗개를 실은 수송용 나무 상자가 트럭에서 내려지는 순간 모든 사육사들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다. 클라우스를 비롯한 베테랑 사육사들은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쩌면 정말로 자료에서 본 것처럼 늑대에 버금가는 위압적인 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야생의 포식자를 압도할 수 있는 존재,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반자를 상상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클까? 코카시안 셰퍼드 같은 맹견일지도 몰라라며 속삭였다. 그러나 상자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그들의 모든 예상을 무참히 깨뜨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거대한 맹수가 아니었다. 늠름하지만 결코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날렵한 체구의 황구 한 마리였다. 쫑긋 세운 삼각형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 예민하게 움직였고 단단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지만 그 모습 어디에서도 치타와 맞설 수 있을 법한 위압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의 이름은 바람이었다. 이름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상자 밖으로 나온 바람은 낯선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변을 살필 뿐이었다. 그 순간 사육사들 사이에서 실망과 회의의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게 전부라고 장난하는 건가? 저 작은 개가 신라에게 뭘 할 수 있겠어. 노골적인 비웃음마저 터져나왔다. 한 젊은 여성 사육사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클라우스에게 매달렸다. 부장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 개는 신라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미신을 잘 믿던 늙은 사육사는 한 걸음 물러서며 저 개의 눈은 너무 맑아. 신라를 덮친 어두운 기운을 감당하기엔 너무 순수한 영혼이야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의 눈의 바람은 그저 잘생긴 애완견, 곧 닥쳐올 비극의 무력한 희생양으로 보일 뿐이었다. 클라우스의 심장 역시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역시 바람의 예상보다 작은 체구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동물원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함께 온 한국인 핸들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중년의 남자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바람의 목을 쓰다듬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클라우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클라우스가 마른 입술을 열어 정말 이 개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자 핸들러는 그저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며 나지막이 답했다. 진돗개의 진정한 힘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클라우스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예정대로 내일 아침 방사장에서의 대면을 준비하도록. 그 결정은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새벽 동물원에는 묘지의 것과도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해가 뜨기 전에 차가운 공기는 모두의 피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사육사들은 안전거리 밖 관람창에 모여서서 입김조차 죽인 채 치타의 방사장을 응시했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망치처럼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젯밤 클라우스의 명령 이후 누구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곧 벌어질 끔찍한 비극을 상상하며 밤을 새운 이도 있었고 신에게 기도를 올린 이도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방사장 안, 신라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마치 감전된 듯 짧고 빠른 걸음으로 우리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낮은 신음이 그녀의 목 깊은 곳에서 간헐적으로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클라우스가 무정이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문을 열어 쇠로 된 연결 통로의 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바람이 걸어 나왔다. 드넓은 방사장 한가운데에 선 바람의 모습은 위태로울 정도로 작아 보였다. 그 순간 방사장의 반대편 끝에서 신라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일순간 팽팽하게 긴장했고 황금빛 눈동자는 처음 보는 침입자에게 정확히 고정되었다.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신라는 몸을 낮게 웅크렸다. 어깨 근육이 꿈틀거렸고 꼬리 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의 포식자. 그 자체였다. 관람창 밖의 사육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젊은 여성 사육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하지만 바람은 달랐다. 그는 도망치지도 두려움에 짖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맹렬한 살기를 뿜어내는 신라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대치가 아니었다. 바람에 깊고 투명한 눈동자는 신라의 공격성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많은 진돗개 애호가들이 영물 같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눈빛. 상대의 의도와 감정의 본질까지 읽어내는 듯한 그 시선이었다. 바람은 신라의 분노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고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맹수 앞에 먹잇감이 아니었다. 혼란에 빠진 영혼을 마주한 고대의 현자와도 같았다. 신라는 혼란에 빠졌다. 눈앞의 작은 생명체는 자신이 평생 경험했던 모든 먹잇감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 두려움도 도발도 없었다. 오직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만이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향해 밀려올 뿐이었다. 신라의 으르렁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웅크렸던 몸을 아주 조금 일으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너는 대체 뭐지? 라고 묻는 듯 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두 동물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얽혔다. 사육사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심장을 옥죄던 공포는 서서히 경이로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동물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기묘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목격하고 있었다. 신라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바람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공격도 후퇴도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신라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다. 이것은 개들의 세계에서 공격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명백한 카밍 시그널 진정 신호이었지만 단순한 복종의 의미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 행동에는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너의 공간을 존중해 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사장 구석으로 걸어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신라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이 행동은 사실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바람은 신라에게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신경질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강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신라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눈앞의 작은 개는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그렇다고 자신에게 도전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공간 안에 태연하게 존재할 뿐이었다. 신라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웅크렸던 몸을 완전히 펴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저 가만히 자신의 영역을 탐색하는 바람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관람창 밖의 사육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클라우스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옆에 있던 한국인 핸들러에게 속삭였다. 저건 늑대 같군요. 늑대가 무리를 다루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핸들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돗개는 늑대의 유전자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한 견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힘이 아니라 지성과 본능으로 소통하죠. 그의 말처럼 바람의 모든 행동은 마치 고대의 늑대가 무리의 질서를 잡고 불안정한 개체를 안정시키는 과정을 연상시켰다.
그는 신라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방사장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면서 자신의 채취를 남겼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신라의 공간에 서서히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었다.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알려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보여주는 영리한 행동 패턴이었다. 또한 그는 중간중간 하품을 하거나 등을 돌려 땅을 긁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 역시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카밍 시그널의 일종으로 나는 편안해. 그러니 너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신라의 꼬리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경계심에 파르르 떠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의 표현이었다. 신라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팽팽했던 대치의 기운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탐색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바람은 신라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할 뿐 신라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했다. 힘의 대결이 아닌 지성과 인내의 승리였다. 사육사들은 이 작은 개가 보여주는 경이로운 지혜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작은 개라고 얕보았던 존재가 사실은 수만 년의 야생이 축적된 고대의 지혜를 품고 있는 위대한 늑대였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동물원에는 믿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방사장을 끝없이 서성이며 자해하던 신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신라는 방사장 중앙에 따스한 햇볕이 드는 곳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바람이 함께 누워 있었다. 둘은 서로를 만지지도 핥아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신뢰의 끈이 연결된 듯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은 가끔씩 고개를 들어 신라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변화를 목격한 사육사들은 기쁨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다. 수개월간 온갖 약물과 행동치료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신라의 심각한 불안 증세가 단 반나절 만에 작은 개 한 마리로 인해 극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클라우스는 관람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건 기적이야? 그의 옆에 선 젊은 여성 사육사는 이미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람을 가여운 희생양으로 보지 않았다. 바람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온 작은 영웅 혹은 수호천사처럼 보였다. 한 팬이 인터넷에 남긴 댓글처럼 진돗개는 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작은 신선 같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둘의 관계는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발전했다. 바람은 신라의 그림자가 되었다. 신라가 물을 마시러 가면 바람도 멀찍이서 따라가 함께 물을 마셨다. 신라가 그늘에서 낮잠을 자면 바람도 그 옆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바람은 결코 신라에게 귀찮게 굴거나 매달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항상 곁을 지키며 안정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이 미묘한 균형은 신라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다. 한때 사육사들이 먹이를 줄 때조차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으르렁대던 신라는 이제 바람이 곁에 있으면 편안하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기이하게도 신라가 먹이를 먹다 말고 고기 조각 하나를 바람 앞에 물어다 놓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야생의 포식자가 자신의 먹이를 다른 존재와 나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동물원 측은 이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24시간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전설이 될 장면이 포착되었다.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자 극도로 예민한 신라가 옛날처럼 불안 증세를 보이며 우리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육사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잠들어 있던 바람이 일어나 신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신라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기댔다. 공격성 제로에 오직 위로와 안정을 위한 순수한 접촉이었다. 잠시 후 거짓말처럼 신라의 몸떨림이 멈췄다. 그녀는 바람의 천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 다시 누웠다. 바람은 신라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아프리카 치타를 위로하는 그 모습은 종을 뛰어넘는 우정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증거였다.
이제 모두가 인정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컴패니언 독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 동물원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작지만 위대한 진돗가의 바람과 야생의 치타, 신라의 새로운 전설. 그 서막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의 존재가 신라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신라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또 다른 무언가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사육사들이 환호하며 이들의 우정을 축복하는 동안 신라의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안정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감과 되찾은 야생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새로운 목표물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공유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바람을 향해서였다. 며칠 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방사장 안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카롭고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육사들이 놀라 달려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바람과 신라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이제 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우정은 시험을 이겨내고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일까?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